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만간에 밥 한번 먹자. 나 그만 일한다. 이것들은 제가 무슨 백수라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물론 지금이 방학 중이니 학기 때보다야 널널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놀고 먹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도 수시로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놀아달란답니다. 하긴 지들은 가정주부니 남편이랑 아이를 내보내고 나면 남는 게 시간이니 그러는 거겠지만 전 아니거든요. 저도 엄연한 직장인인데 말입니다. 물론 방학 중에 한가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개인 스케줄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왜 생각 안 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이 없다 보니 자기들보다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제가 투정을 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마운 놈들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워낙 가슴 쓰릴 수밖에 없는 거라니 어떻게라도 위로를 건네려고 그러는 거겠죠. 사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 주변 지인들에게 자세히는 말해줄 수 없지만 따지고 보면 그 일로 인해 제 삶이 훨씬 행복해졌거든요. 이혼이라는 게 뭐 그리 즐겁냐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 남자 때문에 수없이 고민하고 산 그 세월이 오히려 분하기만 한걸요. 그래도 다행이죠. 늦지 않게 헤어질 수 있었으니 이제 남은 제 인생 잘 꾸려나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제가 이혼하기까지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사실 이혼이라는 게 그리 평범한 일은 아니죠. 그 과정에서 온갖 사건도 다 일어나고요. 합의 이혼을 하든 혹은 소송을 하든 결국엔 갈라서는 결말로 마무리되지만 그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혼을 했던 분이시라면 다들 거기에 대해 할 말이 많으실 정도로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전 이혼 과정에서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기에 더더욱 할 말이 많은 거고요. 아마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혼을 해야 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야 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이혼 스토리예요. 안녕하세요. 전 중년의 초입인 40대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모 도시에 위치한 여자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입니다. 한창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춘기 여자애들을 가르치는 일이 참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직업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통용되던 예전처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절대적인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훨씬 대접받는 것만은 분명해요. 물론 그러려면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하고 처신해야 하겠죠. 명색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학창시절 겪었던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지금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간혹 안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느 조직에도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들은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지금도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 중이고요. 제 스스로 좋은 선생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쁜 선생은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평이니 믿어주세요. 지금도 스승의 날이 되면 옛 제자들이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교직에 몸담은 지 10년이 훌쩍 넘었으니 그간 참 많은 아이들과 함께 했네요. 당연히 기억에 남는 아이들도 많죠. 그래도 가장 제게 큰 의미를 지닌 아이를 뽑으라면 역시 제 첫째자인 선영이가 아닐까 합니다. 선영이는 제가 처음으로 부임한 여고에서 만난 아이였어요. 지금이야 세월이 흘러 때가 적당히 묻은 교사가 됐다지만 처음 교단에 설 때의 저는 정말로 열정적인 교사였어요. 어느 선생님이 안 그럴까요? 저 역시 갓 선생님이 된 직후에는 세상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제가 수업을 들어가는 모든 반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려고 학기 초 한 달을 잠도 못 자고 끙끙댔을 정도였답니다. 담임도 아니니 굳이 그래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게 제가 교사로서의 꿈을 꾸게 된 계기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희 화학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반 아이도 아닌데 저희 이름을 모두 다 알고 계셨답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거든요. 가장 간단한 건 보통 번호로 부르시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4번 나와서 풀어봐 하는 식이시죠. 근데 화학 선생님은 안 그러셨어요. 꼭 이름을 불러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학생 입장에선 큰 의미가 있거든요. 아마 전교생 이름을 다 외우셨을 거예요. 저희끼리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게요. 제가 처음으로 교직에 꿈을 꾸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선생님이 되면 꼭 그래야지 생각했답니다. 물론 아이들 이름을 외우는 건 아주 기초적인 거였어요. 그보다는 한 아이 한 아이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물론 담임을 맡았을 때 그래야 하는 거지만요. 전 갓 발령받은 초짜 선생이었으니 감히 담임을 맡을 수도 없었던 처지여서 그런 건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나 가능할 줄 알았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2학년 3반의 담임이시던 선생님이 출산휴가를 떠나시게 되었고 대신 담임을 해주시기로 했던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시면서 말도 안 되게 초짜인 제가 임시 담임을 맡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웠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더군다나 애들이랑 9살 차이밖에 안 나는 제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사실은 기우였죠. 애들은 제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선생이었음에도 참 잘 따라주었답니다.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느 학교나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있긴 마련이죠. 여고라고 해서 안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아이들은 제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종례 시간에도 비웃는 표정으로 저를 대하곤 했어요. 지금 그랬다면 아마 어떻게든 혼을 냈겠지만 그땐 그럴 정신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애들조차 교육을 통해 훈화를 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었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그건 그냥 꿈에 가까운 거였어요. 결국 제가 임시 담임직을 내려놓을 때까지도 그 아이들은 그대로였으니까요. 미약한 제 역량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주 소득이 없는 건 아니었답니다. 제가 선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준 아이를 만났으니까요. 그 아이가 바로 선영이었어요. 선영이는 소위 말하는 왕따 같은 아이였어요. 그래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 앞서 말한 그 불량스러운 아이들에게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였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선영이가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선영이가 보육원 아이였어요. 수녀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시설이었죠.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걸 이 일을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간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저처럼 좋은 부모 만나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생각하는 건 어른 못지않은 그런 아이였답니다. 선영이도 그랬어요. 언제나 조용하게 제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는 그런 아이였죠. 선생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학생이었죠. 말썽도 부리는 적 없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니까요. 그런데 일부 애들에게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특히 불량스러운 아이들한테 선영이는 마음 놓고 놀리고 괴롭혀도 좋은 존재였어요. 아무리 수녀님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해도 그 많은 아이들을 일일이 챙겨주시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곳 아이들은 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답니다.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게 고작이었어요. 제가 처음 그걸 알고는 정말 많이 놀랐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영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너무 심했거든요. 교무주임 선생님한테도 말해보고 했지만 선영이 처지가 그러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는 눈치였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진짜 죄송한데 저 그때 진짜 많이 실망했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대내외적으로 불거지면 학교 입장에서도 여러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니 알면서도 쉬쉬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선영이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웅크리기만 했었던 거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올바른 일이었을까요? 최소한 각 부위만 저로선 그걸 그대로 보아 넘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선영이를 지켜주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죠. 그 과정에서 일부 선생님의 곱지 않은 눈길도 받았고 나름 힘겨운 일도 많았지만 어쨌건 전 선영이를 지킬 수 있었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날밤을 지새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선영이가 졸업할 때까지 관계를 이어갔고 졸업 후 대학 진학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겁니다. 장학금 같은 걸 찾아주기도 했고 대학에 간 선영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상담도 많이 했어요. 특히나 보육원을 떠나야 했으니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답니다. 집단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지만 그걸로 버티긴 쉽지 않았죠. 덕분에 제 월급이 꽤나 충났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선영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답니다. 선영이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던 아이였으니 제가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반면에 전 좋은 부모 만나 경제적으로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으니 제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내서 선영이를 지원하는 게 큰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선영이를 통해서 올바른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제 월급을 다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아이였어요. 선영이는 그런 제게 보답한다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장학금 타기가 선영이 주 특기였다니까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선영이는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었는지 취업도 일본 회사로 했어요. 덕분에 저랑은 한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지만 그렇다고 연이 끊긴 건 아니었어요. 전화도 있고 메일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통신수단이 있었으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선영이를 보며 시작된 제 교직 생활은 덕분에 보람찬 것일 수가 있었답니다. 선영이 때 겪었던 시행착오와 개선할 부분, 그리고 교육 방향 등이 이후 제 교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선영이는 언제나 제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준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선영이한테 할 말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큰 실수 없이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시절이었어요. 큰 어려움 없이 30년 이상을 살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은 풍랑 하나 없는 평온한 것이었답니다. 남편을 만난 후부터 비로소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이 참 드라마틱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나온 대학 경제학과를 나온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대학 시절 가입한 동아리 선배의 친구였던 남편을 선배 소개로 만났죠. 처음 본 남편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인 뭐 그런 느낌이었네요. 항상 짜여진 틀 속에서 자라온 저와는 완전 대칭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유분방하고 그러면서도 호기로운 그 느낌에 금세 빠져들었답니다. 그게 연인으로서는 좋지만 막상 남편이 그러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평범한 남편과 같이 산 세월이 8년인데 그 사이 남편이 가졌던 명함이 적어도 20개는 넘을 거예요. 아내인 저조차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었을 정도로 남편은 수시로 일을 바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지난달엔 변기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있다 보면 여행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남편이었답니다. 뭐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문제라면 딱딱 생활비를 안 가져준다는 점 정도였달까요? 사실 그것조차 불평할 건 아니었어요. 결혼 8년 동안 불규칙하게 가져다준 생활비를 다 합치면 웬만한 대기업 남편만큼은 주었으니까요. 가장 컸던 게 결혼하고 1년 조금 넘었을 때 주었던 돈이었어요. 당시 남편이 자산운용사를 운영한다는 지인에게 돈을 투자했다는데 거기서 진짜 큰 돈을 벌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사실 얼마를 벌었는지는 몰라요. 단지 남편이 제게 준 액수만 봐도 엄청난 금액이었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남편들의 2년치 연봉에 가까운 거액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남편이 무엇 하든 크게 간섭을 안 했던 거죠.
남편이 어디 한 곳 정착을 못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소리랍니다. 그래도 아쉬운 건 맞았어요. 액수가 많건 적건 남편이 매달 고정적인 돈을 주면 가게를 꾸리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남편이 불규칙하게 생활비를 준다고는 했지만 그걸로 불안감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일단 제가 받는 월급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저희 집과 시댁 양가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탓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동생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외동이었거든요. 그러니 시댁 재산은 다 자기 거라며 자랑 아닌 자랑을 해대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남편이 벌었던 그 많은 사업들의 자금원이 시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딱히 물어보거나 한 적이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그것 말고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게 맞았어요. 시부모님들이 좀 고리타분한 스타일이시기는 해도 자식한테 해주는 건 섭섭지 않던 분이셨답니다. 따지는 것만 많고 다른 사람들 시선도 많이 의식하시는 그런 분들이시랍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인 저한테 크게 간섭하고 그러는 건 없으셨어요. 저야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며느리로서 그리 나쁜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시부모님을 챙겨야 할 때는 확실히 챙겼고 손이 귀한 임시 집안에 아들을 둘이나 놓아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유분방하게 사는 남편을 쥐잡듯 하지도 않았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서야 크게 손갈 것 없는 며느리였을 겁니다. 누구처럼 딸처럼 곰살 맞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았답니다. 반면에 남편은 그런 면에서 아주 낙제였어요.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걸 챙기는 건 의미 없는 일이라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도 그러니 장인 장모 생신을 챙기는 건 더더욱 요원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데 그러지는 못해도 장인 장모 생신에 용돈은 챙겨야 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마지못해 용돈을 챙기는 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한테 애정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생각이 달랐던 것뿐이었죠. 사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났으니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통해 느낀 것이 있다면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한두 번 부딪히기 시작하면 서로의 좋은 점보단 나쁜 점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애정이 식어가는 거고 결국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가는 거죠. 저랑 남편이 그랬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다툼이 잦아지면서 처음 연애 시절 느꼈던 사랑의 감정이 급속도로 식어갔거든요. 사실 그게 누구 잘못이랄 수는 없어요. 남편 잘못이기도 했고 동시에 제 잘못이기도 하니까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그런 과정을 밟아본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그래. 어느 순간에는 꼴도 보기 싫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내가 왜 이 결혼을 해서 고생인가 싶기도 해.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내가 결혼을 잘했지 싶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물론 한 10년 넘게 살다 보면 사랑이니 뭐니 하는 감정은 사치스러운 과거의 추억처럼 여겨지지만 그래도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맞지 싶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저보다 먼저 겪어보신 분의 말이니 틀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겪어보지 못한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노력을 하자 생각하고 남편을 예쁘게 봐주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는 눈치였답니다. 저희 아이들이 기저귀를 떼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부터는 아빠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이다 보니 엄마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았답니다. 근데 남편은 그조차도 게을리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남편은 너무 미웠습니다. 우리 주말에 애들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가자. 거기 잔디밭에서 애들이랑 축구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 저 조그만 걸 데리고 무슨 축구야. 잘 걷지도 못하겠구만. 그리고 나 주말에 약속 있어. 선배랑 지리산 가기로 했거든. 거기 선배의 지인이 산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루 자고 올 거야. 가보고 좋으면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 공원엔 다음에 가자.
다음에 언제? 요 근래 당신 툭하면 부산 간다, 대전 간다면서 집 비우기 일순데 애들이 아빠 봐도 슬금슬금 피하는 거 몰라? 그럼 어째?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걸 알잖아. 나 요새 하는 일 때문에 지방 다닐 일 많은 거. 내가 노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언제 뭘 했어?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애들이 당신 손길 필요한 순간에 같이 있어주라는 말이잖아. 당신 윤석이가 몇 살인지는 알아? 윤석이가 몇 살이긴? 아이, 3살이잖아. 설마 그것도 모를까? 진짜 기가 찬다. 윤석이가 4살이고 윤건이가 3살이야. 당신 진짜 아빠 맞아? 아, 그렇구나. 아이, 내가 착각했네. 근데 그걸로 아빠 자격 운운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어떻게 자기의 나이도 몰라? 당신 진짜 그러다 후회한다. 오바 좀 그만해. 뭐 아무튼 공원은 다음에 가자. 내가 다음에 꼭 갈게.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언제나 우리 가족보다는 자기가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집 아빠들은 가족 일이라면 자기 일을 미루고서라도 한다는데 남편은 정반대였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안 좋은 일이라는 걸 알지만 남편은 너무 심했어요. 다른 집 남편의 아니, 반의 반만 해줬어도 제가 그렇게까지 서운하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해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그런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너무 자주 집을 비웠어요. 혼자서 애들, 그것도 남자애 둘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남편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모든 육아를 저한테 맡겨놓고 자기 혼자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좋아요. 그것까지도 봐줄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혼자서 자기 인생을 즐긴 거라면요. 근데 혼자서 즐긴 게 아니니 문제였죠. 사업하는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둘러대긴 했지만 남편의 전화로 연락을 해오는 여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대부분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었답니다. 저한테 그런 걸 몇 번이고 들켰음에도 남편은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술집 여자라고 생각해? 술집 여자가 아니면 뭔데? 우리 회사 프리랜서 직원이지. 말이 돼? 그게 아니잖아. 아이, 생각해봐. 내가 이 집에 거래처 사장을 데리고 가서 100만 원짜리 술을 사주고 나면 그 사장이 우리 회사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거래를 줘. 그걸 아는데 어떻게 안 데려가? 내가 가면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데? 오늘 모신 사장님 잘해주면 보너스 준다고 그래. 실제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걔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거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습니다만 남편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덧붙인 말들이 있었죠. 내가 바보야? 아니지. 내가 당신한테 쥐꼬리만큼이라도 미안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연락 따위 숨겼을 거야. 아니 할 말로 영업용 핸드폰 한 대 더 만들어서 차에 넣어두면 그만이야.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하겠어? 내가 떳떳하니까 안 그러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 말이 맞지 않아? 남편의 논리가 비도덕적이기는 하지만 크게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그 술집 여자들과 이상한 관계였다면 남편이 그렇게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방치했을 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이 자유분방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멍청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답니다. 머리 회전도 빠르고 무엇보다 임기응변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제게 들켜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숨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 그랬다는 건 남편이 정말로 떳떳하다는 뜻이었죠. 물론 여자 있는 술집에 간 일이나 그 술집 여자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게 마냥 당당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남편 말대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아내인 제가 느낄 감정을 생각한다면 자기는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걸 숨기는 배려가 있었어야 했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자유분방하다는 명분으로 희석시키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은근히 사람 피를 말리게 된다는 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릅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가족일지인데 남편에겐 그런 책임감 따윈 1도 없었답니다. 타일러도 보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해보았지만 남편에겐 시도 먹히지 않았으니 제 고민이 더 커져갔던 거죠.
주변에 이야기를 해봐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더군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식이었어요. 하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었죠. 불규칙하긴 했어도 생활비를 안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제 고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던 겁니다. 세상엔 그보다 훨씬 나쁜 남편도 많고 그런 남편이라도 참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시어른들이셨어요. 시아버지 레퍼토리 중 가장 잦은 것이 우리 가문이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이라는 거였죠. 선조 가운데 좌의정이 몇 분이고 하는 말들이요. 듣는 입장에선 정말 의미 없는 말일 텐데요. 시아버지는 그게 삶의 기준점이셨나 봐요. 시아버지가 정말 힘겹게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전쟁통에 양친 다 잃고 혼자서 자수성가하신 뒤 늦은 결혼으로 남편을 보신 분이다 보니 학력도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 조상들의 찬란함을 배경으로 자식인 남편의 공부에 그토록 열을 올리신 거였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신은 아직도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거였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그 당시에도 선생님을 모시고 유학 공부를 하셨답니다. 정식으로 교육기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유학자이신 분 밑에서 서너 명의 동기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분이시니 이해하려면 못할 것도 없었죠. 그런다고 저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었고 저에게 매일 한복을 입으라는 것도 아니셨으니까요. 단지 말년에 소일거리셨답니다. 유교 사상이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아버지가 저를 높이 쳐주신 것도 있어요. 제가 군사부 일체의 일원인 교육자였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시아버지는 부부의 책무 역시 중시하신 분이셨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셨거든요. 예전에 그러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친척 중 누군가가 이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시면서요. 그 모두가 당신이 공부하는 경전을 충실히 따른 때문이었답니다. 그런 분이시니 제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라고 별 달랐겠어요. 가끔 명절 같은 때 은근히 그런 이야기라면 여전히 참아야 한다는 정도셨죠. 가제는 개편이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부부는 평생 해로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셨던 때문이었을 겁니다. 주변에 온통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 저만 속이 터졌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답답해도 제가 고른 남자니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아둔했죠. 제가 조선시대 여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아이들 문제가 컸었습니다. 편모스라나 편부스라 해서 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뒤떨어진다는 말을 믿었던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의 책무유기를 눈감아준 저였지만 끝까지 그럴 수는 없었답니다. 남편이 저를 자신의 아내로 생각하는지 의심하게 만든 사건이 연이어 터진 탓이었어요. 처음이 제 맹장수술 때였어요. 그날도 남편은 사업상 미팅을 한답시고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애들 둘을 먼저 먹이고 급하게 끼니를 챙기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실 그 3, 4일 전부터 몸이 좀 그랬었답니다. 열도 좀 있었고 배꼽 주변도 좀 뭉친 느낌이었어요. 살살 배도 아프기도 했고요. 저녁부터는 메스꺼리기도 해서 처음에는 몸살이 심하게 오는 건가 했어요. 그래도 애들을 키우는 엄마가 몸살 정도로 병원에 맘 편하게 갈 수도 없어 감기약 하나 먹고 참으려고 했는데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아랫배가 찢어지는 통증이 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큰 문제지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남편일 수밖에 없었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진짜 눈앞이 아찔하대요. 몇 번을 더해도 안 받는 와중에 통증은 점점 더 커졌고요. 결국 119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와중에도 애들 걱정에 엄마를 찾아 애들을 부탁했답니다. 그렇게 간 병원에서 맹장염 진단을 받고 급히 수술을 했어요. 제가 참 바보 같았더군요. 의사가 그 정도면 초기 증상이 명확했을 텐데 병원에 안 오고 뭐 했냐고 그랬을 정도였으니까요. 수술이야 간단한 것이었으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문제는 제 부재 중 전화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은 남편이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미안, 이제 봤네. 어제 술이 좀 과했어. 왜? 무슨 일인데? 너무도 태평스런 남편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불같이 화가 치밀었답니다. 자기 진짜 뭐야? 나 병원이야. 나 죽을 뻔했다고.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제가 맹장염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당장 달려오는 게 정상 아닐까요? 남편이라면 그게 정상이죠. 근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다 한 거지? 이제 한 며칠 쉬면 되겠네. 알았어. 나 사우나 좀 갔다가 갈게. 지금 사우나를 간다고? 나 병원이라고. 수술했다는 말 안 들었어? 아이, 들었어. 맹장 수술이라면서. 그거 간단한 수술이잖아. 사우나만 하고 간다니까? 지금 내가 바로 간다고 뭐가 달라져? 진짜 기가 막히대요. 맹장 수술이 간단한 수술인 것도 맞고 남편이 바로 온들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와중에 느긋하게 사우나나 찾는 남편이 정상적인 건 아니었죠. 배가 아파서 더 화도 못 내고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사우나를 다녀온다던 남편이 병원에 온 건 그로부터 5시간이 지나서였어요. 사우나에 갔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왔다는 남편의 변명을 들으며 더 화낼 이유도 없다 싶어지더군요. 남편에게 저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였던 거였어요. 그 일 이후 정말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일이라면 이혼 역시 그럴 테니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쓰는 남편만이 나쁜 남편인 건 아니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못내 걸려서 생각만 하는 정도였습니다만 다음 일이 연이어 겹치니 제 생각이 옳다 싶어지더라고요. 그날 엄마가 개원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시기로 했답니다. 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 눈에 남편이 띄었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위를 봤으니 당연히 반가우셨을 겁니다. 아는 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시질 못했대요. 남편 옆에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순간 놀라신 거죠. 그러다가 생각을 하셨대요. 사업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요. 그 생각을 하신 계기가 남편과 여자 단둘이 있던 게 아니고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 두억과 여자 두엇이 더 있었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남자 셋, 여자 셋 정도였대요. 그러니 더더욱 사업차 사람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물론 꺼림칙한 부분도 있었답니다. 그중 한 여자와 남편이 너무 다정해 보이셨다는 거죠. 여자가 남편의 양복 뒷깃을 매만져주는 모습을 보셨대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건 행여라도 이상한 일이 생겨 저희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는 걸 꺼려한 부모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안 할까 했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으라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임서방, 일 때문에 사람 만난 거 맞지? 너도 알고 있었지? 아니라고 대답하면 왠지 오만 걱정을 하실 것 같아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희 문제로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일 때문에 지방 간다고 그랬었어. 우리 엄마도 걱정했겠네. 임서방이 그럴 사람이야? 그렇지. 아유, 한숨 놓았다. 내가 그거 보고 잠이 안 오더라. 너한테 이야기하길 잘했네. 안 그랬으면 계속 엄한 걱정만 했을 거 아니니. 엄마 말을 듣고 나니 왠지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남편이 크게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죠. 특히나 남편처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제 성격에 그런 걸 속에 담아두고 끙끙대는 건 체질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장 물어봤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사업차 만난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그 여자랑 뭐라도 했을까봐?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엄마가 그런 걸 봤다고 연락이 왔는데 명색이 마누라인 내가 물어도 못 봐? 대체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데? 화가 안 나?
지금 당신 태도가 날 의심하고 치조하는 거랑 다를 게 뭔데?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렇게 화를 내? 당신 진짜로 뭐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랬으면 좋겠어? 원하면 말만 해. 어디 그 여자뿐일까? 내가 전화만 하면 달려올 여자가 줄을 섰어. 왜 이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지금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그냥 일 때문에 만났다면 그만이지. 그걸로 화를 왜 내? 그리고 뭐라고? 전화하면 달려올 여자가 줄을 섰다고?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고.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남자가 일하면서 누구를 만나건 그게 왜 궁금한 건데? 우리 엄마 봐. 아버지가 뭘 하셔도 암소리 안 하잖아. 여자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지금이 조선시대야? 그리고 어머니 얘기를 왜 해? 당신이 뭐라건 가만 있으라고? 난 그렇게 못해. 당신이 잘못한 거면 당신이 사과를 해야지. 왜 화를 내? 그만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 지금 당신 태도가 그게 뭔데? 왜? 말로 안 하면 뭐 할 건데? 때리기라도 하려고? 정말 그럴 태도였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그걸 꼬투리 잡아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폭력적인 성향까지 내비치는 남편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런 모습까지 보니 더더욱 고민이 되더군요. 그 일 이후 남편은 열흘 가까이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랑은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다는 심산이었겠죠. 제가 문자로 장문의 글을 날렸음에도 대꾸조차 않았던 게 증거였습니다. 제가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던 남편이 단 한 줄의 문자에 즉각 반응을 하대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대화도 안 할 거면 왜 같이 살아? 그냥 내 잔소리 안 듣고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 당신이 맨날 그러잖아. 난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원하면 말해.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쯤 들어 고민하던 것이긴 했지만 남편이 너무도 어이없게 나오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 대꾸도 없던 남편이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저한테 애정이 있어 놀라서 그런 거라고 착각했네요. 너 지금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건 안 돼. 왜? 다른 말에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혼하자니 그건 겁나나 보네? 솔직히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가 여전히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겁난다기보다는, 그러면 우리 놓친내 난리 부릴 테니까 그러지.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당신 이혼하기 싫다는 게 아버님 때문이야? 뭐 이유야 많지만 그게 제일 걸리는 건 사실이야.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이상해. 그 말은 아버님만 아니라면 언제든 나랑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내가 틀려? 또 꼬투리 잡는다. 그만해. 암튼 이혼은 안 돼. 전화 끊어.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아무런 애정도 없다는 듯 말을 했답니다. 아버님만 아니라면 언제든 이혼을 하겠다는 식이었거든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워낙 오냐오냐 잘한 사람이라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니 어이가 없으면서 이해도 안 된 거죠.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이혼은 없다고 엄포를 놓으셨대요. 그러면 유산이고 뭐고 없을 줄 알라는 말도 하셨고요. 실제로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남편으로선 굳이 그럴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어차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자기 맘대로 사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으니 굳이 이혼을 해서 시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내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참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더군요. 남편은 저를 아내로 느끼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혼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살았으니까요. 저 혼자만 애가 타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졌다는 게 너무 분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싶기도 했고요.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다시금 남편의 의사를 물어봤어요. 남편은 처음과 똑같은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였죠. 그렇게 나오니 저로서도 더 이상 매달릴 필요를 못 느꼈답니다.
저 혼자 바보같이 인연을 잡으려 애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이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던 거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었어요.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갈라서야 했습니다. 아빠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친 사람을 굳이 아빠라는 이유로 붙잡아둘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한테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잖아.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이혼은 안 돼.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잖아. 당장 이렇게 살면 생활비도 주잖아. 당신도 자유롭게 살아. 얼마나 좋아. 자유롭게 살라고? 그게 말이 돼? 우리 결혼했어. 결혼한 사람에겐 그만큼의 의무란 게 있는 거고. 근데 당신은 그 의무에 관해선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잖아. 내 말 틀려? 아이, 진짜 고리타분하게 왜 그래? 의무란 게 뭔데? 그냥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좋게 좋게 가자. 이혼이 왜 하고 싶은 건데? 왜? 남자라도 생겼어? 여보,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더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시간 낭비야.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여주지 않더군요. 오죽하면 제가 이혼 소송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그러나 남편은 그 말에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비라도 한 것처럼 나오더군요. 이혼 소송. 뭘 좀 알고 말이나 하든가. 내가 바람을 폈어? 아님 널 때렸어? 그것도 아니면 돈을 안 줬어? 하고 싶으면 해봐. 내가 잘못한 건 없으니 당신이 이혼 소송 내면 난 기각해달라고 반박하면 되니까. 그거 알아? 이혼 소송 청구하면 당신이 원고니까 당신이 내가 잘못한 거 다 입증해야 하는 거. 잘못한 게 있어야 입증을 하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돈줄이던 남편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이혼으로 인한 지원이 끊어질 것을 걱정했다는 걸 말입니다. 사실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혼 소송을 거는 거였는데 남편 말대로 유책 사유가 없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패소하는 날엔 정말 꼼짝없이 남편에게 묶여 살아야 한다는 걸 떠올리니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쉬웠을 텐데 교활한 남편은 그런 빌미를 주질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에게 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백날 말해봐야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은 결사 반대를 하실 분이었으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좋기 서너 달은 더 지났었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한 저에게 실망한 탓인지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시댁에 일이 있어 저희 가족이 다 갔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셨거든요. 바보 같은 저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겠다고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남편이 싫긴 했지만 시어른들이 제게 잘못하신 건 없었으니 어쨌건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특별히 음식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반찬에 미역국이나 갈비찜 정도를 더 하는 게 다였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걸 빌미로 며느리를 못살게 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게 그때는 오히려 더 야속했답니다. 여기 사연 채널에 나오시는 막장 시어머니처럼 저를 구박하셨다면 오히려 이혼의 빌미라도 삼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니셨죠. 한창 음식 준비에 바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음식을 만드느라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누군가 성큼성큼 들어오더라고요. 여자였어요. 그 여자를 본 남편이 놀라는 모습을 온 가족들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진웅 씨 여자친구입니다. 이렇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지금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이, 당장 나가. 나가서 나랑 이야기해. 이게 무슨 일이야? 여자친구라니? 이게 무슨 망조냐? 너 가만히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여자가 시댁에 찾아온 게 더 놀라웠어요.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본가에 찾아온 일이 가당키나 할까요? 근데 그 여자는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런 날이 아니면 두 분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뵙습니다. 저희 두 사람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진웅 씨가 두 분들 심려 끼치기 싫어서 이혼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저를 욕하셔도 좋고 때리셔도 좋지만 저 그만큼 이 사람 사랑해요. 저희 허락해 주세요. 너무 기가 찬 상황이라 시어른들이 놀라서 입을 떼지 못하실 정도였어요. 당연히 남편의 표정은 독이라도 씹은 것처럼 일그러졌죠. 닥치지 못해? 이 사랑은 무슨 사랑? 그냥 좀 놀아준 걸 가지고 너 이리 나와. 남편이 기겁을 하며 여자를 끌고 나가려는데 시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아이 몹쓸 놈, 네가 어떻게? 내가 뭘 했어? 이 부부는 서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아니 뭐가 어째고 어째? 놀아줘? 내 골프채 어디 갔어? 내 저놈을 당장. 시아버지가 길길이 날뛰셨어요. 평소 그렇게 유하게 도리를 설파하시던 분이 막상 자기 아들이 그걸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으니 스스로도 몹시 창피하셨을 겁니다. 진짜 골프채로 때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남편이 시부모님들의 화를 감당할 수는 없었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 볼 면목이 없구나.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야. 그냥 실수다 여기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려무나. 간청하다시피 하셨지만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안 그래도 빌미만 찾던 제게 그건 하늘이 내리신 선물이었으니까요. 만류하시는 두 분께는 죄송했지만 전 그날 일을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답니다. 온 가족이 다 본 일이었으니 남편의 반박은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밝힌 건 그 여자가 술집에서 만난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증거도 내민 것으로 들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부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결국 저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남편이 평소 가정에 소홀했다는 증거까지 더해진 결과였죠.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외도만큼 확실한 유책 사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나 버티던 남편을 끌어내린 후 저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정 모르는 지인들은 이혼의 충격에 제가 힘들어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8년은 제 인생에서 버려진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죠. 천사 같은 두 아이를 주셨으니 그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아쉬운 건 제대로 된 가정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겠죠. 어쩌겠어요. 그런 아빠를 선택한 제 잘못이니 제가 더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선영이가 원하던 거였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고백해야겠습니다. 사실 그날 저희 시댁에 찾아온 여자를 그리로 보낸 게 선영이었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을 안 선영이가 남편의 뒷조사를 했어요. 선영이가 1년 전 일본 회사에서 한국 회사로 스카웃을 당해 국내에 들어왔답니다. 제게는 제자이면서 자매 같은 아이니 당연히 제 고민을 알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다 커서 제 고민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선영이는 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학생들과 씨름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는 저와는 달리 선영이는 그 험한 세상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여전사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애만 태우는 사이 선영이는 흥신소를 통해 남편의 여자 관계를 조사하고 그 여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올바른 방법이 아니란 건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더군요. 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 저 못 봐요. 나쁜 일이죠. 그러면 어때요? 전 쌤이 행복한 것만 볼 수 있으면 뭐든 해요. 쌤도 저한테 그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쌤은 보고만 계세요. 선영이가 그 여자를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여자는 돈을 보고 남편에게 매달린 여자였거든요. 그러니 그 돈보다 더 큰 돈이 움직였다면 언제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아마 선영이가 그걸 이용한 게 아닐까 싶은데 선영이가 한사코 입을 다물어서 확인은 못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끝까지 말리지 않았어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바르지 못한 길을 걷는데 말리지는 못하고 방관만 했네요.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고도 못 본 척 했답니다. 욕을 하셔도 좋고 비난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제 제자에게는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아이는 저를 위해 그런 거니까요. 이혼 이후 선영이는 종종 저희 집을 찾아오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누구보다 좋은 이모로, 제게는 남편보다 더 믿음직한 그런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아이죠. 제가 베푼 그 조그만 은혜를 이렇게 갚아준 아이가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기만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참, 남편은 그 사건 이후 시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그 좋아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돈줄이 끊어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용서해 주시겠지만 아마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요? 미우나 고우나 한때는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고 제 아이들의 아빠이니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